자, 처음 달려보자. 식사만 하고 후다닥 왠지 느낌이 옵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닭갈비집에 마주 앉은 저 두 남녀. 메뉴판을 펼쳐 들고 한참 메뉴를 고르더니 냠냠 쩝쩝 냠냠 쩝쩝 담소도 하고 있어요. 잠시 후 남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 여성 혼자서 휴대폰을 만지작 하고 있죠. 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순간 남성이 돌아오자 사이좋게 그대로 나갑니다. 계산 안 하죠. 안 하니까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죠. 글쎄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가 계산을 했으려니 생각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인데요. 4시 좀 안 돼서 두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이 주문해서 2시간 넘게 밥을 먹었는데 일단 일어나면서 남성이 먼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성, 주변 눈치 보는 듯 하면서 휴대전화를 만지더니 남성 외투랑 자신의 가방까지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나갈 준비하더니요. 오후 6시 5분쯤이었습니다. 이때가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인 업주는 몇 분 뒤에 이 결제 안 된 테이블인데 손님도 짐도 없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알아차렸다고 하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 모습이 저대로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액은 39,800원인데 이 제보자인 업주는 최근 손님도 줄었고 또 진상 손님도 있었는데 이런 먹튀 피해까지 입으니까 너무 힘들다면서 이 사건 보고 같이 좀 화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은 막 이게 국내산 생닭이에요. 막 이런 거 꼬치꼬치 막 캐묻더니 세상에 저러더랍니다. 아이고.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지하철 손잡이 잡고 퍽퍽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지하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내부 한 남성 학생들의 갑자기 발길질에 팍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연신 발로 저렇게 퍽퍽 옆에 있던 학생들 떼어내려고 하지만 다시 학생에게 달려들어서 또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데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걸까요? 성인 남성이 중등을 저렇게 때립니다. 네, 저게 지난 9일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인천 2호선 지하철 안인데요. 저 폭행 피해를 당한 중학생이 직접 제보를 해왔습니다. 최근 시험 기간이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공부하고 밤늦게 집에 가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검단 사거리역에서 지하철에 탔는데 저 남성은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말이 굉장히 어눌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귓속말만 좀 주고받고 그냥 못 본 척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 남성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 그리고 피해자 일행이 저 남성을 떼어냈고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다음 역에서 하차를 했는데요. 내리면서 저 남성한테도 같이 내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그 열차를 타고 계속 떠났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만약에 저 중학생들이 중학생들도 천차만별 아니에요? 몸집 큰 중학생이었다면 저럴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랬죠. 어. 자기보다 세 보이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희한하게 저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폭행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술을 마시면 저렇게 행패를 부리면 좀 위험해 보이죠. 결론적으로 이 남성 잡았습니다. 진짜요? 지금 아까 시각이 밤 11시 4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 시간에 사실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허. 그래서 지하철 탑승할 당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저 남성이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를 조회해서 특정 역에서 타서 특정 역에서 내리는 걸 규칙적으로 반복했다고 해요. 그게 보통 뭘까요? 출퇴근이죠. 그러니까 출근할 역에 잠복해서 저 남성을 붙잡았다고 하고요. 지금 피해 학생은 뇌출혈 의심 소견에 전치 2주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뇌출혈이요? 그리고 아이고. 절대로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엄정한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결국 이사 갑니다. 도대체 왜 이사를 가시는 걸까요? 역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하루 왼종일 저짓을 해댔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정말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대놓고 망치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제보를 하신 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제보자가 한 2년 전에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1년에 300일가량은 저렇게 망치질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망치질한 거는 집에 뭐 고칠 일이 있거나 못을 벗거나 하는 건데 저거는 저는 거의 고의성으로 들리거든요. 하여튼 저런 식으로 뭐 망치질뿐만 아니라 밤에는 또 의자 끄는 소리 이런 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이 위층에 20대 남성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대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도 해보고 직접 찾아보기도 하는데 가면 이런 쓰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하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사를 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나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층간소음이라는 거. 그래서 아예 포기하셨다는데 글쎄 저 정도면 저는 좀 다른 층간소음이랑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일부러 저렇게 매일 반복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뭐 꼭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건 아니라 너무 좀 이상해요. 예. 그냥 들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저 정도라면 고의성이 좀 있어 보이고 해서 글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우, 진짜. 자, 다음 이어가죠.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점점점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자, 도로에서 벌어진 황당한 충돌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정지선 멈춘 라이더예요. 자, 좌우 살피고 차 이제 천천히 출발하려고 하는데 꽝! 세상에 어디서 그냥 라이더도 지금 넘어졌어요. 자전거랑 충돌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쾅!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옆으로 저렇게 확 넘어졌어요. 세상에, 저도 한문철 TV 많이 보다 보니까 구력이 좀 생기는데 이건 100% 아이 자전거 잘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퉈봐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지난 8월 21일이고요. 서울 구로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일단 정지선 멈춰서 보행자 없는지 확인하고 우회전하려고 천천히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저렇게 어린아이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날아와서 오토바이랑 충돌을 했던 거죠. 이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옆으로 넘어질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부딪혔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저 아이 부모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저 어린이를 가해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이고야. 일단 불입건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 어린아이의 부모가요,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이 경찰 조사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자전거 탄 어린이는 보행하는 어린이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오토바이 타고 있는 제보자가 가해자고 보행자나 다름없는 저 어린아이가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일단 이 제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되긴 했습니다. 아니, 어린이는 보호구역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돼도 저렇게 달려오는데 저게 죄가 없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토대로 해서 어린이 저 부모 측이 이 제보자 보험사 측에 지금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보험사 측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일단은 원래 저 횡단보도에서 자, 자전거는 끌고 가야 돼요. 보세요. 예.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그러니까 보행자가 예를 들어서 차 쪽으로 달려와서 부딪히면 그게 누구 잘못일까요?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당연히 지금 이분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거고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상황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다퉈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지금 제보자분이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거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합니다. 예. 다시 한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경찰 보자 메소드 연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를 타고 도착한 남성입니다. 자, 잠시 후 여성을 만나서 봉투를 건네요. 우리 딸 빨리 풀어줘요. 자, 봉투를 건네. 자, 그때 도착한 경찰 곧바로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여성에게 저렇게 접근을 하죠. 누구세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학교 학부모인데 소변 마려 하면서 저렇게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요. 경찰이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피싱 당하신 것 같아요. 설명하자. 남성 왈, 아까 그 여자한테 내가 돈 줬어. 자, 경찰 바로 여성을 추격합니다. 나는 아닌 척 모르는 척 소심하게 도망가는 저 여성. 자, 경찰 쫓아갑니다. 아줌마 거기서 뒤돌아보죠. 아줌마 혹시 수거책이 아니에요? 딱 그랬더니 그럼 그렇죠. 검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0대 남성이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이었는데 내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 돈을 가져가자면 위험하다 딸이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보이스피싱이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저런 얘기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1천만 원을 마련을 해서 급히 이 아버지가 쫓아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아니, 지금 남편이 돈 가지고 나가는데 돌아오질 않는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마침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GPS로 추적을 해보니까 저 위치까지 찾아갔는데 그때까지도 저 남성은 계속 피싱범이랑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수법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이게 절대 같이 얘기를 못하고 맞아요. 상담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이미 돈은 건너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었는데 이 경찰이 남성을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이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돈은 저 여성에게 이미 건넸는데요 하니까 바로 쫓아가서 잡아서 긴급 체포를 했던 겁니다. 교수님,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여성 그 수거책 어머 저는 코에가 알바인 줄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라는 말이 저게 통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그 선수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바로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의 행동이 뭔가 잘못되고 지금 경찰이 자기를 뭐 추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인데 통상 이제 수거책 같은 경우는 저 여성 말대로 고액 알바 그렇게 해가지고 심부름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여성인데요. 어떤 그 연유로 해서 이 돈을 갖다가 수거를 해주는 것, 그거는 아마 경찰 뭐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사기 그 방조 혐의로 지금 그 긴급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범하고 총책을 갖다 추적 중인데 이게 사실 발생이 된 게 지난 5월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됐는데 아마 이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수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알바로 뛰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좀 깊게 연관이 돼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가족 간 갈등에 무심한 남편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오늘 새벽에 제보해 주셨어요. 네, 오늘 사연은요. 이 사연자가 아들들이랑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집안 갈등에 너무 무심한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이런 60대 주부의 얘기입니다. 일단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둘 다 장성했고요.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작은아들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사연자가 지난해 환갑이었대요. 그런데 아들들한테 혹시 생일 선물 없냐? 환갑인데 뭐 없냐? 이렇게 물었다가 이게 굉장히 좀 큰 갈등으로 이어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아들들이랑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뭐 명절에도 생일에도 집안 행사에도 연락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남편이 이런 상황인데도 이 갈등에 일절 관여도 하지 않고 반응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아들들 키우는 동안에도 뭐 배려도 공감도 전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점이 많았는데 이전에도 아들들이랑 갈등 겪어도 아버지로서 역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봐도 뭐 하진 않아서 다투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갈등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안 꺼냈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남편이 작은 아들이랑 이런저런 근황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했던 거예요. 이 사연자는 아버지인데 집안 갈등 해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노력도 하지 않다가 그냥 자신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거나 근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아들과 전화를 해서 혼자만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매사에 무심하고 집안 갈등 해결할 상황이 없는 남편 때문에 서운하고 속상하다. 이런 내가 잘못된 거냐라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예, 이건 뭐 남편분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이 내용대로라면 왠지 결과는 일방적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인저 다음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여보, 백성문 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요? 지 어린 놈이 엄마 생일에도 오지 않고 추석에도 오지 않으면 아들 놈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 놓고 후지를 패야지 말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경우가 어딨어? 도대체 당신 왜 그래? 당신이 나 이렇게 무시하니까 아들 놈들도 나 엄마 얘기를 개떡으로 하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아니, 백 변호사님 어제 좀 아프시다더니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다음 남편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정말 갱년기도 다 지났으면서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정말.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아이 오죽하면 엄마 생일 안 챙길까. 아이고 당신하고 지열이하고 싸운 거는 둘이 알아서 풀어.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애들하고 왼수를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다 큰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 생일 선물 뭐 없냐? 아이고 진짜 걔네들 사는 것도 힘들어. X. 야 이제 감당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 변호사님. 일단 아까 이제 사연자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년기부터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돌아가는 일이건 뭐건 복잡한 일체는 아예 관여하고 싶지가 않은 걸로 보여요. 근데 이 태도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바꿀수록 아직은 저는 60대면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분은 결국 아들도 아니고 아내입니다. 배우자가 지금 저렇게 아들들하고 대화까지 단절된 심각한 상황인데 나서질 않고 계신다고요? 결국 그러면 아내하고 본인도 단절되실 겁니다. 예, 노년을 정말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기 싫으시면 나서세요 좀. 아 나서라. 자 교수님. 저는 이제 핸드 퓨처 이걸 하면서 항상 그 OX 문제로 저는 여기에서도 약간 세모를 하고 싶긴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엄마라고 하는 분에게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부부들에 비해서는 좀 원만치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제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에 대한 어렸을 때는 훈육 또는 교육이고 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가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니까 생일 선물은 없냐라고 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때 뭐 거의 연을 갖다가 끊다시피 하고 뭐 명절 생일 그 행사에도 바로 옆에 사는데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로서는 뭔가 가운데서의 윤활유 역할을 좀 했어야 된다.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문제가 되면 엄마로서도 또 이 어떤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아버지로서 완전히 뭐 이렇게 신경을 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저는 이 사연자분의 얘기가 일단 좀 와닿지가 않고요. 일단 뭐 생일 선물 없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연이 끊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 아들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아버지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연락을 할까요? 저는 이분이 자기 객관화를 분명히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모 일방과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부모님이 개입하면 이게 훨씬 커집니다. 훨씬 판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심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 엄마하고 아들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들 안 오는데 네 가서 좀 저거 혼내고 저 어떻게든 오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부부와 이 자녀들이 통째로 인연이 끊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남편이 중간에서 아들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든 관계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스스로 자기 객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들을만하죠? 예? 생각보다 괜찮았어.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좀 팽팽한 상황인데요. 진짜? 일단 김포님, 이거 오랜 습관인 것 같아요 하셨고요. 김태윤님, 남편분 너무하시네요. 이건 중립 지킬 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반면에 단비맘님, 아들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개입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하셨고요. 순님, 아빠 나름대로 아들이랑 연을 이어가고 있는 노력은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